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션에 자정을 맡은 경기대학교의 김진유입니다. 두 분의 발표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토도시계획학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것이 이제 프롭테크 중에 하나, 부동산과 기술의 만남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국토 공간이나 도시 공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처음 발제하신 전창대 더픽트 대표님의 이제 발제를 들어보면 이제는 컨벤션 센터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또 우리 고아라 직방 리드님의 발표를 듣게 되면 그럼 이제 오피스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럼 이제 출퇴근도 안 해도 되면 이제 도로도 많이 줄여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지가 한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율주행차가 현실화가 안 됐거든요. 달 착륙한 지도 매우 오래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달에 그렇게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주신 이 중요한 화두,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실제 앞으로의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 우리 현재 우리와 미래 이제 앞으로 이 공간을 살아가야 될 우리 후대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은 지금 시간이 원래 예상된 시간대로 잘 진행이 돼서 대략 1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우리가 지정 토론자는 4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길게 토론하는 것보다 한 10분씩 토론하시고, 또 시간이 남으면 한 번 더 토론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발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적극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 말미에 그 질문이나 코멘트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4분 중에서 우선은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4분 중에 우선 이재순,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지만 호서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원재웅 경희대학교 교수님, 박순만 명지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조인혜 한국 프롭테크 포럼 사무처장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질문 같은 게 토론하시면서 발제자분들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말미에 좀 발제하신 분들이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또는 전체 토론에 대해서 발제하신 분들 차원에서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발제한 두 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순 호서대학교 교수님부터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방금 소개받은 호서대학교 이재순입니다. 두 분의 발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소개, 그 다음에 산업의 변화, 앞으로 미래의 예측까지 다 포괄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해 그 뉴욕타임즈의 8월에 토마스 프리드만이 기고한 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BC, AD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이제는 코로나를 중심으로 BC, AS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라는 건 거의 이제 기대할 수 없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생활의 변화들이 다
적응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벌써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C,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전환을 준비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응이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우리의 이런 고민들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뭐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새롭게 우리가 학습해야 될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실 머리가 아픈데 또 이제 현실적으로 감을 잡기 어려운 메타버스라는 또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를 또 빠르게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에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2018년에 만들었던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아시스가 이제 나오죠. 그 오아시스 안에 보면 이제 2045년 미래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특별히 만들어진 뭐 수트를 입고 고글과 이제 장갑을 끼고 생활을 하면 실제 생활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래서 그 속에서 싸움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모든 활동들이 가능한 이런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빈민촌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본인의 이제 현실을 망각하고 오아시스라는 가상 공간 속에서 삶을 이제 즐기고 있고 또 거기에서 갈등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현실과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잘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고아라 리드께서 발표하신 얘기 중에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게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서 특별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 공간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공간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아직 먼 미래인 것 같긴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이 잘 활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메타버스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직주 근접의 의미를 좀 퇴색시키면서 지금 꼭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또 산업이 몰려있는 도심이 아니라 지방이라는 공간에서도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실현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에 대한 부분, 이러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지방에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전창대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동감이 가는 것은 이게 메타버스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이제 와닿습니다. 이 범용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 시대로 전환됐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활의 편리성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첨단 기술 사용에 소외되는 노년층이나 뭐 장애인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메타버스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보편화돼서 사용될 때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약자층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프롭테크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저소득층이나 고령층들이 이용하는 이런 임대주택의 경우에 실제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이런 메타버스를 사용해서 접근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기술을 아까 말씀드린 뭐 앱을 별도로 깔아가지고 이용을 하거나 이런다라고 하면 사실 그 1차 단계에서 진입을 못하는 그러한 계층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자간 이용 확대를 위한 그 범용 서비스를 어떻게 메타버스에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강원도 예를 드셨는데 그 이제 실제로 우리 부동산 중개 시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이러한 그 지방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중개사가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에 굉장히 어려움을 두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 이걸 가지고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사실 이러한 그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오프라인 공간에 있는 것도 온라인으로 옮겨와서 이러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이런 메타버스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정보의 균형 차원이나 어떤 시장의 어떤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메타버스가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메타버스라는 게 저도 접하면 접할수록 굉장히 새로운 신세계 같아서 되게 어려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유저 프렌들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서 부동산 산업이 조금 더 쉽게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더 좋은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이재순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뭐 이쪽 프롭테크 쪽에서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이제 토론이셨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또 생각드는 게, 예전에 이제 우리가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재택근무가 이제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도시에 집중하는 인구들이 좀 줄어들고 이런 원거리 통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케언 크로스라든지 뭐. 근데 이제 우리 그 하버드의 글레이저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더라,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이 재택근무가 확대되더라도 이게 정말 그렇게 큰 효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제 아까 우리 말씀 주신 것 중에 지방 소멸에 좀 대한, 저도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방에서 대도시나 서울로 오는 것이 정말 그게 일자리 때문만인지, 아니면 교육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SOC 요즘에 하고 있는 이런 건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원재웅 경희대학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원재웅입니다. 먼저 오늘 두 분의 발표 너무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마찬가지로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메타버스가 일반화되는, 보편화되는 그런 세상은 어떤 것일까라는 나름의 그런 상상도 좀 해봤고, 거기서 어떤 우리가 어떠한 논의와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이제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변혁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언택트 이런 것들은 기존에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 왔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그 저희 학회 때 줌으로 했던 것이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불과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만 해도 과연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할 거라고는 아마 전혀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세상의 이런 변혁이 굉장히 이제 빨라지고 또 이런 언택트 뭐 이런 메타버스 이런 어떤 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메타버스가 콜럼버스의 어떤 대발견과 같은 그런 이제 비유의 이제 비유로 그렇게 말씀도 하시긴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쇠퇴하는 그런 이제 기존의 산업들 또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쇠퇴되는 그런 많은 산업들이 메타버스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발표자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관광, 뭐 의료,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그 접목이 활발하게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지금도 지금 그 마이스 산업에서 이제 접목이 많이 시도가 되는 걸로 봐서 앞으로 굉장히 이쪽 그 메타버스의 어떤 그 활용 가능성이 넓어지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또 이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나오기 이전에도 그 3D의 접목은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 특히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많이 뭐 연극이라든가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그런 그 놀이기구와 같이 접목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그랬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실제 이제 3D만이 아니라 이런 메타버스로 갔을 때 또 다른 어떤 차원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꼭 그 관광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뭐 e스포츠에서도 이제 접목이 될 수 있고 또 e스포츠만이 아니라 실제 스포츠에서도 서로 이제 접목이 돼서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가상인지 혹은 두 개가 이제 혼합된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실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이런 그 가상의 어떤 현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그 자동차 어떤 경주하고 이제 접목이 돼서 실제 우리가 자동차 경주도 하지만 그런 어떤 가상의 어떤 현실과 어떤 접목된 그런 이제 어떤 산업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준비하는 것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활용 가능성이 좀 넓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도시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서도 큰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공간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안에서의 우리 실제 그 아바타가 생활하는 그런 이제 공간들을 이제 제공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게 되고 또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 가상 현실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그런 사례들도 최근에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디센트럴랜드라든가 뭐 크립토복셀이라는 그런 이제 업체에서 평당 한 2만 원 정도의 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이제 그 업체가 부동산 관련 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이제 게임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업체였고 또 이런 그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업체라는 게 하나 그 흥미로운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방에서도 최근에 이제 롯데건설하고 그런 3D의 모델하우스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그 어떤 그 부동산 거래 또는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어떤 비용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줄 수 있고 또 이런 그 중개사업에만 한정한다면 중개사들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과거에 실제로 어떤 오프라인에서 제약됐던 그런 많은 것들이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점점 활용 범위가 이런 그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점차 이제 일상생활로도 이제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있는 이제 경희대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뭐 다른 학교에서도 신입생 환영회를 메타버스로 하긴 했지만 경희대학교에서도 이제 메타버스로 신입생 환영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서 예전에는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던 그런 잠바라든가 학교의 어떤 기념품을 이제 오큘러스로 뭐 지급을 하겠다 그런 이제 계획들을 갖고 있고 이게 단순히 신입생 환영회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에도 이제 적용이 돼서 일단은 테스트베드처럼 이제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전 학과에 적용이 돼서 지금 현재 대면 뭐 비대면이지만 하나의 추가적인 어떤 메타버스라는 그런 옵션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도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제 기술의 어떤 한계가 아직은 있지만 물론 이제 기술의 진보하고 접목돼서 훨씬 더 일상생활에 더 많은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큘러스의 어떤 한계점 이런 제가 오큘러스 한번 써보긴 했는데요. 좀 많이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있고 또 오큘러스를 보면서 예전에 그 뭐 닌텐도 병이라고 하는 그 닌텐도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뭐 간질병이 나서 그걸 이제 닌텐도 병이다라고 이제 새로운 어떤 병명도 뭐 생긴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 건강상의 어떤 한계점 그런 것들이 기술의 어떤 진보로 좀 뭐 극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구글에서는 뭐 구글 글래스로 해서 뭐 이제 새로운 걸 이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 어떤 서비스와 접목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접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앞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 그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그 프로테크 기업 또는 IT 기업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제 효율성, 이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투명적인 좀 더 민주화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그 발표자분들께도 제가 간단하게 이제 뭐 질문 겸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메타버스 안에서의 어떤 우리가 그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저작권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 안의 어떤 건축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뭐 심지어 이제 가구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 또 메타버스 안에서의 소유권의 문제 앞서 이제 부동산의 거래도 일어난 것처럼 뭐 다양한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어떤 공간 소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사용하는 측면에서 문제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기계 장치를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건강상의 어떤 문제 또는 중독의 어떤 문제 그리고 앞서 이제 이제 말씀 주셨던 그런 어떤 소외의 문제 그러니까 뭐 노약자라든가 또 접속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제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혹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제가 요약은 안 하려고 그러고요. 요약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중요한 질문들도 한 4가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우리 발제자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도 학교에 있어서 그 메타버스까지는 아니지만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실습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온라인으로 실습 지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를 한 번도 안 와봤다. 학교에 가고 싶다. 친구도 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뭔가 우리 이 학자들뿐만이 아니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우리 박순만 명지대학교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박순만입니다. 두 분 더픽트의 전창대 대표님, 그 다음에 직방의 고아라리님 발표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20년 전에 군대 있을 때 저희 후임병 하나가 리니지를 개발하다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그 개발에 뭐 인턴인지 뭐 아르바이트인지로 참여를 해서 그 개발 완료까지 하고 이렇게 군대를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알바비는 얼마 받았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을 하나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 집을 줬냐 그랬더니 리니지 공간 안에 있는 그 오두막집 하나를 받았대요. 네, 그래서 왜 알바비를 돈으로 안 주고 그걸로 줬니?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저희 부대에 있던 다른 부대원들이 그거 하나에 5천만 원짜리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두막집 하나가 5천만 원인데 당시 23년 전에 5천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돈으로 한 2, 3억 정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는 뭐 리니지 이용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리니지의 위상이라면 오두막집 하나는 꽤 많이 나가지 않을까. 뭐 칼 하나가 10억 하는 시대니까요. 그는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학술대회의 입장에서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앞에 토론자 두 분께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용어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VR이나 AR 처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단순히 다른 용어로 조금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한 것에 지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감이 조금 있고요. 물론 앞으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좀 장비도 더 좋아질 것이고 통신 개발이 더 많이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상현실, 그 다음에 이런 기술적인 용어에서 조금 더 한 차원 높아진 용어로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냥 트렌드로서 시류에 지나지 않고 좀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메타버스가 지금 현실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그냥 미리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메타버스 바깥의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같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재순 교수님께서도 레디 플레이어 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그 수많은 수억 명의 참가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이유는요, 현실에 있는 억만장자가 자기가 죽으면 내 유산을 거기 우승자에게 주겠다라고 공약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실에서 그 유산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같이 놀다가 소통만 하고 끝나는 관계가 되었었겠죠. 당연히 현실 바깥에 돈이 그러니까 메타버스 바깥에 현실의 돈이 존재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20년 전에 올겨울에 4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매트릭스, 그 다음에 10년 전에 나왔던 아바타, 이런 것도 가상현실 바깥에 어떤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현실 안쪽의 세상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사이버 가수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그런 캐릭터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아예 AI로 실제로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진짜 사람이 말하고 노래하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그 연예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상현실의 연예인도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 뉴스로만 반짝하고 지금은 더 이상 기억 속에서 지어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만 같은 기술로 올 초에 SBS에서 김광석, 김현식 그리고 거북이를 합성을 해서 노래 부르는 거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른 적 없는 노래를 합성을 해서 그 사람의 몸과 얼굴로 실제로 한 것처럼. 그런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광석과 김현식이 실제로 부르지 않았던 노래가 지금의 2021년의 유행어를 이 사람들이 진짜 부른다면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래서 가상 캐릭터인 사이버 가수와 그러면 김광석과 김현식을 되살린 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는 예전에 김현식과 김광석의 현실을 봐왔고 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메타버스가 발전하고 지금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현실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를 완벽하게 대체할 것인가?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그러면 무엇을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더 발전의 방향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학술적인 입장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참여와 소통의 문제가 물론 우리 아까 직방 리드께서도 이 관계의 문제를 윅타이와 스트롱타이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들은 다 알 겁니다. 줌으로 그 실시간 수업을 하면요, 이게 실제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방적인 수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카메라만 켜놓고 있고 마이크는 다 꺼놓고 있고 그래서 주어진 수업 시간 동안 교수자 혼자서 계속 떠든 다음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참여를 온라인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훨씬 더 많은 어떤 애교를 부려야 되고요. 그 굉장히 스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담도 훨씬 더 많이 던져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하는 것보다 그 교실에서의 학생들과의 호흡, 어떤 관계보다도 그만큼의 어떤 그 친밀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실시간 줌에서 하는 교수자 행동이 굉장히 오버스럽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메타버스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현실 강의실에서의 어떤 관계를 가상에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조금 메타버스의 방향이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소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여의 문제와 마찬가지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방에서 이 메타폴리스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박사 논문이 공교롭게도 이쪽 그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통해서 그러면 도시가 해체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좌장께서 이 글레이저 언급을 해주셨길래 거기에 약간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레이저가 얘기했던 것이 재본의 역설이라는 것인데, 재본의 역설이 뭐냐면 19세기에 증기기관이 처음에 이제 18세기에 발명이 되고 100년 후에 더 효율이 좋은 증기기관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석탄의 사용량이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연료 효율이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연료 사용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석탄 사용량이. 왜 그러냐면 효율이 더 좋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더 많이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70년대에 자동차가 보편화가 되면서요, 미국에 그러면 자동차 내연기관 엔진도 효율이 좋아졌겠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국의 그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화랑기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자동차를 타게 되었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휘발유가 미국에서 소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메타버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훨씬 더 많이 맺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이 만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도시 자체가 해체되는 방향이 아니라 진짜 도시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아니라 이것은 오락과 여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도심,
강남 여의도 종로에는 일하러 가지만 놀러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대나 이태원을 가는 것처럼 오락기의 중심과 업무의 중심은 서울에서도 굉장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아마 업무를 메타버스에서 해결을 하고 오락과 여가를 위한 자신들의 욕구는 실제 현실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해소를 하는 이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자체도 기존의 가상현실이나 어떤 실시간 업무, 재택근무도 너무 업무 중심으로만 지금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가나 오락 쪽에도 이런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에버랜드 VR이나 에버랜드 메타버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실제로 에버랜드로 사람들을 와서 느끼도록 하는 그 욕구를 불러들이기 위함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메타버스도 이 현실 세계 쪽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그 545를 아까 전창대 대표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박순만 교수님 얘기하는 것도 545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시컨 메타버스에서 서로 소통했는데 안 되겠다, 술 한잔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서 만납시다, 그럼 다시 회사 근처로 저녁에 오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통 뭐 텐저블, 인텐저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게 가상 공간에서 100% 만족이 되겠는가,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 조인의 한국 프롭테크 포럼의 사무처장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 프롭테크 포럼 사무처장 조인혜입니다. 이번 이 행사에 어떻게 보면 주관 기관으로 이렇게 좋은 행사 꾸려주셔서 학회 측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발제해 주신 우리 그 두 분, 저희 회원사라는데 아주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오전에 서울시에서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디지털 트윈도 많이 구축을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도 제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이제 틀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만들어놨는데 여기 이제 뭘 채울 것인가, 컨텐츠를 뭘 넣을 건가, 스토리를 뭘 넣을 건가, 이런 게 되게 고민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도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깊게 아시는 분이 있고 또 얕게 아시는 분이 있고, 저의 이제 지식으로는 사실 이제 게임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험 또 즐기기 위한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먼저 이제 출발을 했다면, 오늘 발표하신 두 사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실세계에 있는 어떤 마이스 산업과 그다음에 이제 업무 공간이란 이 두 개를 이제 대체 혹은 보완하는 보완제로서 되게 중요한 기능을 이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방 박순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그 기능이 구현되는 거에 아주 좋은 사례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두 개의 또 사례가 되게 좀 대조가 되면서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전시 컨벤션으로서의 마케팅 홍보 채널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이제 퍼블리싱하고 저 안에서 보여줄 건지 고민이 되게 있는 것 같고, 또 업무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상에서 일했을 때 되게 취약한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어떻게 잘 현실적으로 보완할지, 이 두 개가 굉장히 잘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메타버스 환경으로 간다고 할 때 훨씬 더 많은 이제 그게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저희가 보통 사회가 지금 디지털화가 많이 진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상당 부분은 어떤 웹화가 많이 되었다, 웹에 컨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고 어떤 앱으로 커머스를 많이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20몇 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가보면 포털이 생기고 이제 검색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사실 이제 3C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커머스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사업을 하려는 그 사람들은 이 세 개를 갖춰야 되고, 이제 버티컬이나 이제 특수 목적의 이제 사업 서비스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되게 부각시켜서 이제 만들고, 이런 식의 그게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웹 생태계
이미 이제 많이 구축이 됐고 안정화가 됐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앱 생태계로 옮겨갔고 분명히 메타버스 생태계가 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대체든 뭐든 대체는 아닐 것 같고 보완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는 웹과 앱을 같이 이제 뭔가 결합하면서 같이 포용하면서 뭔가 이제 되는 그런 걸 테고요. 사실 초기에 포털이 어떻게 이제 성장을 했냐고 보면 필요한 컨텐츠를 위해서 많은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을 이제 제휴하기도 하고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래서 다 그 안에 집어넣었었거든요. 그런 3C 세계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에서도 과연 이제 동일한 유형으로 그게 이제 해서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어떤 채널링이 될지 어떤 진짜 버스 형태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서비스 모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직방이나 우리 더픽트 같은 곳에서 프론티어 기업으로서 조금 해줘야 될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포털 만들어졌을 때도 2단 편집을 하는 게 사용자 UX에 굉장히 좋으냐, 3단 편집이 좋으냐, 그다음에 색깔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지, 그다음에 이제 화면이 흐를 때, 텍스트가 흐를 때 이제 왼쪽 위쪽에서 이제 그때 안구 실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웹 화면을 볼 때 눈이 시선 처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웹 디자인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편의성이 증대된 것처럼 지금 이제 가상 그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오래 머물러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분석 작업들을 뭐 연구자들과 함께 해도 좋고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고 데이터들을 좀 많이 모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이르게 되면 뭐 인터넷 산업이 들어서면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가상 공간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강원식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국감할 때 이제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요새 뜨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부가세법상으로는 그 사무실이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오프라인 공간으로 있어야 됩니다. 거기 이제 이전에 공유 오피스 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과연 이제 지금 이제 직방의 메타폴리스에 벌써 이제 한 20-30개 업체가 입주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창업을 하고 싶으면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게 있고요. 병역법에서도 병역 특례 많이 채용하잖아요. 그 스타트업에서 반드시 소재지가 있는 거기 출근을 시켜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특수 상황이라고 다 인정을 해주고 이제 넘어가지만 이게 역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거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가 돼서 일상화돼 버릴 때 과연 이제 법이나 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채워 넣을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부터 같이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포럼에서 실무를 담당하시고 또 그 전직 기자시기 때문에 20년 전 얘기까지 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 회사에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라든지 뭐 병역법상의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론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메타버스로 출근했을 때 이게 인정이 되느냐 이런 문제. 이건 아까 처음에 발표해 주신 우리 전창대 대표님이 한번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충분하진 않네요. 우선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코멘트 온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분의 발제자분들의 이야기도 조금 듣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계획학과 김형준 학생이 준 의견인데요. 메타버스와 같은 온라인 세계가 펼쳐지더라도 대면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것보다 먼저 가상 공간을 대체제로 볼 것인지 보완제로 볼 것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산업별로 대체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현재 다수의 IT 업계와 같은 산업이 있을 수 있고 계약적 암묵 지식이 중요한 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우리 김영준 학생이 주셨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오늘 여러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가 보완제냐 대체제냐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체제가 되기는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게 중론인 것 같은데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는 없으니까요. 한 3, 4분 정도로 해서 발제해 주신 두 분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재 대표님부터. 네. 그 대체제 보완제는 어떤 기술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시국에서는 당연히 지금 대체제가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뭐 줌 혹은 우리가 이 대학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도 결국엔 현재로서는 대체제이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 마이스 전시 산업도 이제 위드 코로나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도 한번 온라인을 해봤기 때문에 마이스 전시 산업이 전체가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해외 바이어들이 실제 국내에 들어오는 바이어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성 바이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마이스 전시 산업의 행사를 해보면 한번 대한민국 한국에 우리 관광을 좀 와볼까 하고 이제 비행기 값 대주고 뭐 하고 하니까 이제 놀러 올 겸 한번 오시는 분들이 많지, 실제 이 계약을 하고자 하는 어떤 진성 바이어들은 생각보다 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줌이라든지 혹은 학술대회, 수출 상담회 이런 것들을 한번 온라인상에서 해보니까 이게 더 많은 수출과 연관이 되고 또 수출 계약을 또 딸 수가 있더라, 이런 형태의 이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오프라인 이 위드 코로나 혹은 이 코로나 종식되더라도 이제 보완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체제가 된다라는 것보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어떤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이제 직방이 360도 서비스를 진행했을 때도 이제 10곳을 갈 곳을 한번 온라인상에서 한 8곳은 온라인상에서 한번 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가 거기서 셀렉한 방들만 오프라인에서 가보는 이런 것들도 사실 보완제 역할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체제와 보완제의 기준은 결국 이 대체를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서비스는 오프라인의 대체 그 보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소셜형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해서 어스2라든지 이런 그 온라인 상에서만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안의 세계에서 그 아까 리니지도 한번 예시를 들으셨지만 결국엔 그 온라인 공간 자체가 어떤 세계관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전 대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메타버스의 최종은 결국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 지금 우리 이 현실에서의 어떤 경제감, 그 예를 들면 뭐 카지노마저도 뭐 그 안에서 어떤 이 소비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들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지 않는 한은 아직 보완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그 질문 좀 답변을 드려도 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일단 아까 딥페이크 기술 아까 얘기했던 그 기억이 안 나셨다 했던 건 로지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로지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이제 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3D 아바타 개념의 어떤 그 사용자 중심의 그 어떤 사용성을 주는 서비스냐 아니면 이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우리 기존의 영화 아바타처럼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화려한 효과들과 오프라인에선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VFX 효과 이런 영상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산업적으로 이제 쓰이는 분야가 이제 달라질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그 디지털 사회혁신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요. 지금 한국에서도 사실 그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메타버스가 3D 환경에서 뭔가를 이제 아바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으로 지금 모든 지자체, 민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계속 거기에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또 다른 디지털 약자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스 가상전시 같은 경우도 3D로 만들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5, 60대 이상 중장년층들은 3D 가상전시관에서 제품들을 보고 혹은 거기서 어떤 기업들과 소통하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홈페이지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보통 개발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기존의 UI, UX에 이제 그
좀 뭐랄까 익숙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앞으로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가상 공간에서의 그 가구, 디자인, 건축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특허청에서 그런 가상 공간에서의 360도 콘텐츠 VR 이런 것들도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 특허청에 등록해서 어떤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NFT라든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의 이 콘텐츠를 유통하는 쪽에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답변도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고아라 리드님. 네. 우선 뭐 대체제와 보완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직방도 사실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보다 조금 완화됐을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미더데이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빈도를 좀 높여서 월 2회 이제 진행도 하고 있고 또 회식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직방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게더타운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이제 메타폴리스를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에 시작은 보완제였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조금 대체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대체제로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조금 오프라인을 없애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방의 경우에도 현재 라운지라는 이제 공간을 서울 수도권에 한 50여 개를 설치를 해두고 있고요. 집에서 뭐 근무가 어렵거나 중요한 팀 미팅이 있거나 또 외부 미팅이 있을 때는 이런 오프라인 공간들을 또 중복해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가령 우리가 법원에서 등기 서류 받을 만한 장소는 또 필요한 상황이고 아까 프롭테크 포럼 그 조인혜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에 현재 물리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그렇게 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규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그 오프라인 공간을 없애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대체제로 이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전해 나가고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체가 되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또 많이들 우려하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대한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직방의 메타폴리스는 시범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직방 직원들이라던가 일부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분들만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말씀하신 저작권이라던가 뭐 부정 경쟁 방지법에 대한 그런 이슈들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정식 론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내부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보면 이용자가 직접 그 아이템 같은 것들을 뭐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좀 내부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처럼 메타버스 내에 어떤 영리적인 거래가 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저작권 문제가 좀 더 이슈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작권법과 관련한 이제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이런 법과 제도권 내에서 메타버스 환경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이제 좀 많이 살펴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이런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법이라던가 제도의 어떤 검토 부분이 좀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우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 두 분 감사드리고요. 24분인데 저한테도 한 3, 4분의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끼어들긴 했지만 간략하게 저도 짧은 코멘트를 한 3분만 하자면 사실 뭐 메타버스라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뭐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오늘 두 분 발표를 듣고 조금 더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저도 2019년 말부터 이제 프롭테크 빅데이터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니까 큰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이제 많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토도시계획 차원에서 한번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메타버스가 많이 이제 확대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주 근접의 문제라든가
수도권 집중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우리 데이터 센터를 지면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이제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우리가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와 가짜 그리고 현실과 가상 이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소비했을 때 행복해지고 이 도시 공간이라는 국토 공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산업의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철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가상 공간에서 할 수는 없듯이.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이라는 게 뚜렷한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실제 그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데이터가 드는데 그 효과는 차라리 한번 만난 것만 못하다. 이렇다면은 굳이 우리가 그걸 메타버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디지털 약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애석하게도 갓 50을 넘겨서 5, 60대가 이제 됐는데 저는 한 30년 전에는 저도 신세대라 그랬고 X세대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제 MZ세대에 밀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X세대는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데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왜 이렇게 뭐 학회나 이런 데서 토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실 이제 서로 소통을 통해서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 공간이라는 게 몇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기록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기록 안 되는 이야기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기록될 수 있다는 두려움들이 항상 있고, 우리가 얼굴이나 표정을 통해서 할까, 뭐 메타폴리스 상에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 사람의 그 판단을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옛날에도 신언서판이라 그래서 신체 전체적으로 봐야지 알거든요. 그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옆에도 보고 뒤통수도 보고 다 봐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화면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와 또 네 분의 토론 그리고 또 유튜브로 참석해 주신 여러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굉장히 알차고 상당히 생산적인 그런 세미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서 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이런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